선생님 와인을 저는 좀 궁금한데 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도대체 아니 이게 뭐 와인이 레드 와인이고 화이트 와인이구나 알겠는데 이거 어떻게 시작해요? 페트리스라든가 생테밀룡의 슈발 블랑이라든가 르뱅이라든가 안젤루스 이런 잘 몰라요. 죄송. 또 뭐하고? 안녕하세요, 보라보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옆에 굉장히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저는 사실 압니다. 예. 네, 저는 어떻게 아세요? 저는 어렸을 때, 나이가 나오는데 저 어렸을 때 아주 갓난아기 때부터 TV에서 많이 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오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그 교보문고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제가 출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앞서 미정 씨가 소개해 주신 대로 34년간 MBC에서 뉴스 취재하는 기자로 그리고 특파원으로 앵커로 백분 토론 진행자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지금은 인문학 글을 주로 쓰는 인문학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황헌입니다. 제가 다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광화문에서 미정입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죠. 제가 뉴스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드리는 황헌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를 했었죠. 브라운관에서 보는 느낌입니다, 진짜. 브라운관 요즘에 없는데 무슨데. 네. 뉴스 앵커로 오래 이제 몸 담으셨는데 어떻게 와인에 대한 책을 쓰게 되셨습니까?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와인은 신이 인간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저는 제가 MBC 기자로 활동하면서 와인을 다가가게 된 계기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게 참 저에게 하늘이 준 선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럽에서 영국에서 이제 유학을 96년, 97년 그때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2003년부터 2006년까지는 프랑스 특파원으로 일을 하면서 유럽 전역을 역사의 현장, 철학의 현장, 문학의 현장, 그리고 음악과 미술의 현장. 우와. 또 더 좋은 것은 맛있는 요리와 또 제가 좋아하는 와인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와인을 체계적으로 공부를 했다가 그 쌓인 지식을 그냥 묵혀두기에는 아깝더라. 왜냐하면 서점에 가보니까 물론 뭐 훌륭한 책을 쓰신 앞서 작가들이 많이 계시지만 뭔가 한 가지씩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책이 너무 어렵고 내용이 어렵고 그 다음에 아니면 막 용어들이 막 프랑스, 이탈리아 용어로 위주로 막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와알못들이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벽이다. 네. 두 분은 와알못인가요? 요즘에는 와린이라고 해야 되나? 와린이 맞아요. 그래서 와린이들을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녹여서 좀 쉬운 글로 글을 써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집필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그래도 이제 소주나 맥주보다 더 매력적인 이유가 있다면 어떤 매력이 있어요? 예, 아까 이제 그 100%, 60% 이런 얘기를 네. 했었는데 네. 우리는 주로 마시는 술이 소주, 맥주죠. 그렇죠. 막걸리도 요즘은 뭐 네. 많이 드시고요. 저는 소주, 맥주, 막걸리에 대해서 예찬론자입니다. 그 각각의 술은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고 또 필요한 장소와 더불어 먹는 음식 그리고 분위기 네. 그런 것은 저는 고유의 가치가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왜 그러면 소주, 맥주 말고 와인에 대해서는 각별한 의미를 부여할까? 네.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와인 자체가 가진 스토리 때문입니다. 아, 어떤 와인 하나라도 이렇게 네. 있으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레이블이잖아요. 네. 이 라벨은 전부 역사를 갖고 있어요. 이 안에 모든 재미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소주는 예를 들어서 뭐 어느 특정 브랜드를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참이슬이든 뭐 처음처럼이든 간에 그거 열어서 마시면 마실 때마다 여러분 맛의 차이를 느낄 수 있나요? 항상 똑같죠. 똑같죠. 네. 근데 그게 바로 소주의 그 특징이라면 네. 와인의 특징은 이론적으로는 사실은 같은 레이블의 같은 연도 빈티지의 와인이라 하더라도 맛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 병에서 숙성되는 속도가 병마다 100만 분의 1 또는 10분의 1의 그 컨디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이론적으로 가능하고요. 병마다 고유한 맛 가지고 있고 또 스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알아가면서 네. 먹다 보면 이래서 와인을 사람들이 먹는구나. 그 질문은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저희 같이 와린일 텐데 네네. 와인의 A to Z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예. 그러면 이제 책에도 나와 있지만 저는 이제 전혀 몰랐지만 이제는 알고 있는데 네. 와인이 어떻게 어디서 가장 먼저 예. 사실 그거는 정확한 기록은 없긴 한데 예. 우리 이제 작가님께서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예. 옛날 원신들이 바위
틈 사이에 고여 있는 포도가 떨어져서 고여 있는 그게 와인이 된 약간의 원시적인 포도주가 된 상태에 네. 목이 말라서 갈증이 나서 그걸 마셔봤더니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아마 포도주를 담그기 시작했을 것이다라고 추측은 하죠. 그러나 이제 기록적으로는 네. 2017년 11월에 영국 BBC에서 보도를 했고 제 책에도 나옵니다만 흑해 동쪽에 그래서 조지아라는 곳의 수도가 트빌리시인데 그 트빌리시 남쪽 50km 지점에서 네. 크베블이라는 와인용 단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거는 몇 년 전 거냐 하면 BC 60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대략 8000년 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단지 안에 흔적을 DNA를 검사를 해보니까 네. 포도 와인의 흔적이 나온 거예요. 그 전에는 이란 북쪽 산맥에서 발견됐는데 그게 지금 미국의 그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지금부터 7000년 전, 그러니까 BC 5000년도 정도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와인용 항아리 네. 그게 발견됐었는데 그래서 그 전까지는 가장 오랜 역사가 그것이었는데 지금은 조지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여기 책에 보면 나와 있는 포도 품종이 한 7,000종? 예, 엄청 많은데 예, 그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이 모든 걸로 다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대략 이제 이론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종류가 제가 아버지고 예를 들어서 딸이고 아들이다 그러면 네. 우리를 한 가족으로 보면 한 품종이에요. 어. 근데 제 딸은 딸대로 특징이 달라요. 근데 이 딸이 시집을 갔어. 어디? 아르헨티나로 시집을 갔어. 그럼 아르헨티나에서 자라는 제 핏줄이 있지만 또 다른 포도가 특징이 생기듯이 그렇게 해서 포도 품종은 지구상에 가지 않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비슷비슷한데 지금 얘기한 대로 수천 종이 되는데 그 중에서 와인을 담을 수 있는 포도는 불과 70종에서 80종 정도입니다. 정해져 되게 있고. 극소수네요. 네. 그럼 그 이유는 뭘까요? 걔네들만. 간단합니다. 그 와인을 만들기 좋은 포도가 그 정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저 슈퍼마켓 가면 여름에 네. 거봉도 있고 뭐 샤인 머스켓. 그렇죠. 유명한 그러니까 칠레포도. 머스켓과 칠레 포도도 다 있죠. 네. 그 미국산 그 청포도도 있고요. 근데 그런 포도들은 포도주가 요구하는 와인을 담는 데 필요한 타닌이라든가 산도라든가 당도가 그리고 과육이 너무 크고 달아서 와인용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반대로 그러면 우리가 와인용 포도는 그러면 먹기에는 부족하냐? 없으면 먹어야죠, 뭐. 없으면 먹는데 잘못은 없어요. 그리고 못 먹을 건 아니에요. 제가 와이너리를 숱하게 다녀보지만 와인이 포도가 익을 때 따서 먹어봅니다. 먹어보면 이유는 껍질에 들어있는 타닌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과육이 어느 정도 당도가 있는지 그리고 과육의 크기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품종별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와인용과 식용이 다른 점은 와인용은 껍질이 두껍고 네. 과육이 작은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포도를 과일료로 먹을 때는 되게 단맛에 시원한 맛에 네. 먹잖아요. 알이 근데- 커야 맛있죠. 근데 알이 커야 되는데 와인용 포도들은 그렇지 않다. 담그려면 담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먹는 주 포도가 캠벨이라는 포도 품종인데 캠벨 포도로 포도주 우리나라에서도 만들어요. 강원도 횡성에서도 만드신 분도 계시고요. 네. 물론 충북 영동에서는 캠벨 말고 다른 서양 포도로 가지고도 와인을 만들고 계세요. 그래서 되게 참 그분들을 저는 박수를 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토착 와인을 만들 수 있다라는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니까요. 저는 그분들에게 참 경의를 표하는데요. 그러나 그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도 우리 그 포도 품종이 갖는 한계, 그 다음에 나중에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다 보면 와인은 때루아가 중요하잖아요. 때루아 용어인데. 때로한 뭐냐면 천지인이라고 이제 뭐 그 이렇게 보면 천은 하늘이잖아요. 하늘에서는 햇빛과 비를 내리죠. 그다음에 추위, 온도 이런 것들이 이제 요구되고요. 지는 바로 땅입니다. 네. 그게 바로 때루아입니다. 그런데 지혜는 때루아 플러스 기후까지를 합해서 요즘은 때루아. 그러니까 땅 플러스 기후를 합해서 때루아라고. 그리고 하늘과 땅이 있고 포도나무가 있어도 뭐해요? 그냥 버려두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죠. 네. 사람이 그 포도나무를 재배해서 키운 다음에 알맹이를 그 수확해서 와인을 담굽니다. 그러니까 천과 지와 인이 결합된 것이 바로 와인이다. 이 때루아는 땅이지만 네. 와인을 만드는 자연적 환경 전체를 포도를 만드는 자연적 환경 전체를 때루아라고 그러고 때루아 플러스 사람이 합쳐지면 좋은 와인이야. 그래서 와인이 정말 신이 준 선물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이건 약간 흥미성 질문인데요. 시중에서
파는 와인 중에 좀 비싸고 좋은 와인 네. 어떤 게 제일 비쌀까요? 제일 비싸다는 표현은 좀 안 맞고요. 그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페트리스라든가 생테밀룡의 슈발 블랑이라든가 르뱅이라든가 안젤루스 이런 잘 몰라요. 아, 죄송. 마고? 샤또마고는 아세요? 샤또마고, 무똥 로칠드 이런 거 들어봤죠? 무통 로치드 제 메모에 나왔는데. 예. 그죠. 그런 와인들이 이제 네. 샤또마고, 무똥 로칠드, 라피트, 라뚜르, 샤또 오브리옹 이게 5가지가 프랑스 보르도에 이제 1855년 나폴레옹 3세 때 파리 박람회 때 정해진 프랑스 보르도 좌안의 그 와인 등급인데요. 거기에 나오는 1등급 5개, 5대 샤또. 그 5개 샤또 와이너리들은 지금 영한 것, 영하다는 거는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와인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통 한 빠르면 2년 전께 나오는데 2018년 거 또는 지금 뭐 2017년 거 이런 정도만 해도 샤또마고 한 병 운 좋으면 좀 좋은 가격에 한 70만 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못 먹겠네. 예. 이제 좀 연도가 좀 지나면 바로 200만 원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은 이제 저는 조금 더 실질 좀 더 네. 그런 질문을 하고 싶은데 네. 와인을 사러 가면은 잘 모르니까 그냥 가격을 기준으로 사게 돼요. 네네. 근데 맛으로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와인마다 네. 맛이 다르고 그렇죠. 화이트 와인도 있고 뭐 레드 와인도 있고 그런 네. 차이점은 맛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그거는 뭐 질문은 네. 한 뭐 10초 만에 끝났지만 대답은 네. 이건 1시간 해도 모자랄 정도인데 네. 제가 이렇게 대체해서 답을 드릴게요. 네. 질문 만약에 이런 질문을 했다면 자 선생님 와인을 저는 좀 궁금한데 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도대체 네. 아니 이게 뭐 와인이 레드 와인이고 화이트 와인이구나 알겠는데 이거 어떻게 시작해요? 레드 와인만 해도 레드 와인을 만드는 품종만 해도 제가 쭉 읊으면 12가지가 쭉 그대로 연결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카베르네 소비뇽이라는 포도 품종 하나 그것만 갖고 한 2병, 3병 다른 종류로 마셔보세요. 저기 뭐 마트나 와인샵에 가서 네. 저기 카베르네 소비뇽으로만 만들어진 와인 예를 들어서 뭐 한 2만 원에서 3만 원대 정도 그런 걸로 프랑스 와인 한 병, 다음 주에는 뭐 스페인 와인 한 병, 다음 주에는 호주 와인 한 병 이런 식으로 한 2, 3주 정도 네. 한 품종만 갖고 한 번 집중해서 마셔보십시오. 그러면 적어도 내 혀가 아무리 둔감해도 네. 이 맛은 기억할 거예요. 카베르네 소비뇽이라는 포도는 이런 특징이 있구나. 여러분 그 특징을 아는 것이 바로 와인의 첫 시작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적어도 어디 가서 카베르네 소비뇽으로 만든 와인을 마시면 이거 그 카베르네 소비뇽으로 만든 와인인데를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가장 대표적인 와인이 포도가 피노누아입니다. 이 피노누아로 만든 와인은 색깔이 카베르네 소비뇽보다 덜 진하고 오히려 분홍색에 가까워요. 되게 투명하면서 향이 좀 이건 묵직하다면 얘는 되게 아주 향기로워요. 그 2가지만 구별할 줄 알면 레드 와인에 관해서는 이제 자신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카베르네 소비뇽과 피노누아의 차이에서 다 인접한 차이예요. 그러니까 와인은 약간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냥 그저 나한테 그냥 올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은 되게 행운한 거고 천재인 거죠. 그럴 수는 없어요 보통.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2가지만 그렇게 해서 와인의 맛의 차이를 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와인이 친근하게 느껴지고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포도 와인이 물론 이제 맛은 다 다르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품종에 따라서 그렇죠. 맛이 어느 정도 이렇게 기준이 잡힌다 그렇게 생각이 품종이 맛을 좌우하는 거죠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보디감 뭐 이런 거. 그렇죠. 바디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이 책을 읽으셨군요. 레드 와인 경우에 포도 품종에 따라서 제일 가벼운 쪽이 이른바 보졸레 누보를 만든다는 가메라는 포도 품종입니다. 걔는 껍질이 되게 얇아요.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보졸레도 유일하게 아는 게 그거라서. 그래요? 보졸레 누보. 보졸레 누보는 이제 누보가 뉴란 뜻, 새 것이란 프랑스어인데 보졸레 지역의 새 것이다. 이게 뭐냐 하면 해포도주인데 말하자면 그해 수확한 포도로 한 9월에 수확했으면 한 11월 셋째 주니까 한 2달 반 만에 와인이 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졸레 누보는 장점이 있어요. 신선한 그러니까 막 포도 냄새가 나. 이게 풋내 같은. 그렇지. 이거 오늘 햇과일이네라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런데 와인을 좋아하고 와인에 대한 깊이를 아는 사람들은 거기까지. 그래, 너의 역할은 거기까지야. 그래서 이게 이제 프랑스 보졸레 지역의 어떤 마케팅의
그 산물. 테크닉의 한 결과물이다. 그래서 일본에서 한동안 보졸리 누보가 유행했고 그다음에 2000년대 초반에서 중반까지 그 한국에서 유행했다가 지금은 이제 보졸리 누보 마실 바에야 몇 년 더 숙성된 좋은 와인을 마시죠. 근데 아까 다시 품종 얘기로 가서 가메 같은 그런 품종이 있고 그다음 나오는 게 이제 피노누아, 그다음에 메를로, 그리고 이제 중간쯤 내려오면 이제 산조베제가 나오고 까브르네 소비뇽, 네비올로, 시라 이렇게 내려가는데 후자에 갈수록 포도 껍질이 두껍고 알이 작습니다. 그리고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포도 와인으로 만들어도 금방 먹을 수가 없어요. 숙성 기간을 요구해요. 그래서 숙성이 돼도 한 4, 5년 숙성된 다음에 마셔봐도 바디감이 뭔지 아세요? 그 이제 저는 책을 읽어서 네. 대충은 알아요. 이거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미숫가루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 이건 물이에요, 이거. 물은 우리가 이렇게 제가 한 모금 마셨을 때 내 혀가 이 물을 액체로 받아들였을 때 혀 위에 물을 올려놨다고 생각했을 때 혀가 느끼는 질감 내지 무게감. 물은 제로라고 보면 돼요. 물은 가장 라이트하죠. 여기는 아무것도 안 탔으니까. 지금 미정 씨가 얘기한 대로 만약에 여기 물에 미숫가루가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숫가루를 탔다. 그러면 미숫가루가 뻑뻑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 혀가 느끼는 액체 무게가 무겁죠. 그게 바로 바디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와인은 입에 넣었을 때 묵직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얘기한 아까 풀바디 와인 품종들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 대신에 아까 보졸레 누보 같은 것들은 마시면 뭐 약간 뭐 콜라 사이다 수준의 그 가벼움 그런 수준이라고 봅니다. 물보다는 물론 와인이지만. 네. 그러면 그런 네.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는 네. 어떤?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는 간단합니다. 그 오랫동안 전통이 있는데 만약에 어느 한순간에 네. 그 예를 들어서 주가가 있잖아요. 네. 회사의 주식 가치가 쭉 오르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뭐 CEO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제품의 하자가 발생하고 그러면 주가가 폭락하잖아요. 네. 와인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와인의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냐. 제 책에도 나옵니다. 모던 로칠드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맛이 확 떨어졌어요. 포도 재배도 제대로 케어를 못하고 그래가지고 네. 보통 뭐 예를 들어서 뭐 20만 병을 만든다 그러면 올해는 2,000병만 만들고 안 만들어요. 그렇게 자기 품질 유지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노력이 유지되는 만큼 그 명성에 맞는 와인의 가격은 시장 가격이에요. 쭉 형성돼서 계속 가는 겁니다. 네. 시가네요, 시가. 그렇죠. 흔히. 네.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더 이제 그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 네네. 드릴게요. 네. 와인을 이제 먹다 보면은 항상 남아요. 다 못 먹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버리기도 좀 애매하고 어. 저는 그래서 막 그 뭐지 비닐 랩으로 막 막고 그랬는데 다음에 먹으려고 하면 맛이 변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와인을 어떻게 보관하는지. 자, 와인을 마시다가 절반쯤 남았다. 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저는 첫 번째 팁으로 그냥 간단하게 꺼냈던 코르크를 반대로요. 아까 윗부분을 반대로 넣어서 네. 싹 하면 쏙 들어갑니다.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보여줘요. 그런 상태에서 한 3일, 4일, 뭐 길면 일주일 정도까지 내에 다시 마시면 됩니다. 코르크 마개가 와인을 보관하기에 최적한가요? 저는 사실은 팁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지금 여러분들이 와인샵이나 그 저 와인 관련 액세서리를 파는 곳에 가면 뭐가 있냐면 네. 이 와인을 열고 난 다음에 이 안에 남아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공간에 있는 산소를 제거하는 이렇게 펌핑 하듯이 이래서 하면 공기가 다 빠져나가고 그럼 진공 상태가 되죠. 예. 진공 상태가 된 상태에서 고무로 와인을 뚜껑을 덮는 게 있어요. 그 장비를 갖고 하면 그러면 사실 한 달 가도 관계없어요. 왜냐면 이게 진공이니까 네. 진공 상태에서는 이게 저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장비를 네. 비싸지도 않아요. 그냥 뭐 한 몇천 원, 뭐 그 정도. 하겠네요. 예,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하루에 내가 한 잔만 마시겠다. 그러면 네. 한 병 가지고 일주일 내내 한 잔씩만 먹고 공기 빼고 또 덮고 공기 빼고 덮고 이렇게. 네. 아, 잠깐 그런- 말씀 듣다 보니까 와인 너무 마시고 싶은데 맨날 한 병씩 마실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마침 이제 오시면서 네. 준비를 해주셨는데 네. 저희가 뭐 최초 음주 네. 방송 한번 해볼까 바로 합니다. 그럼 잔을 좀 준비하시죠. 네. 아,